저는 잘 모르는데 예. 그 수치는 계속 그걸 알려주고 있다고 전해 듣고 있어요. 계속 신경이 쓰이시던가요? 솔직히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정말로요? 애초에 제가 생각했던 관객 수를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는 그냥 뭐 덤으로서의 인생을 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애초에 그러면 얼마를 예상하셨습니까? 저희가 그 손익분기점이 700만쯤 되는데요. 아, 그렇군요. 800만만 되면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예. 관객의 숫자를 따지는 것이 사실은 뭐랄까 좀 세속적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엄청난 현실이기도 하고요. 예. 예. 그 한국은 관객 숫자를 따지지만 미국은 냉정하게 돈의 액수로 발표합니다. 그렇죠. 네. 예, 박스 오피스 뭐 얼마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요. 예. 근데 사실은 이번이 두 번째지 않습니까? 지난번 도둑들에 이어서. 네. 도둑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별로 적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도 이맘때였던 것 같은데 여름에. 네, 이맘때였고요. 그때는 그 배트맨이라는 강력한 적수가 있었어요. 아, 그랬던가요? 네. 근데 우린 그 외화가 이렇게 크게 맥을 못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배트맨은 또 그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블록버스터는 또 아닐 수도 있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때 쉬었다는 게 아니고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이 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꺼낸 건데 맞습니다. 예, 지금 뭐 베테랑도 있고 네. 또 미션 임파서블도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큰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군요. 그래도 관객들은 더 재밌지 않을까요? 올 여름이. 그럴 수도 있죠. 네. 물론. 예, 예. 지금까지 그 연출하신 작품들을 보니까 뭐 한마디로 의리의리합니다. 도둑들은 뭐 방금 말씀드렸고 전우치, 타짜, 범죄의 재구성. 근데 되게 이제 좀 템포가 빠른 듯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네. 영화 연출이 그 전작들을 보면 네. 이 영화는 그에 비해서는 조금 느리다라는 얘기들도 하는데 그렇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를 도둑들 찍듯이 찍고 싶지는 않았어요. 예. 그리고 제가 그렇게 찍고 싶다고 해도 이 영화를 촬영하는 과정에서는 사람을 좀 더 많이 보여줘야 되겠다 뭐 그런 욕망이 강한 탓에 이 영화가 아마 제가 만든 영화 중에 가장 느릴 수도 있구나. 예. 근데 뭐 좀 느려서라도 더 관객들이 캐릭터에게 몰입할 수 있다면 예. 그리고 조금 느려도 영화적 재미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이 있었군요. 그렇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뭐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대개 이제 1930년대 얘기, 네, 광복군의 얘기하면 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좀 올드하다. 그렇죠. 그래서 관객들이 찾아들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충무로 해서 다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혼자만 달리 생각하셨습니까? 저도 걱정이 좀 많았고요. 예. 심지어는 저한테 이 영화는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일제강점기를 되돌아보는 것을 좀 고통스러워하거나 예. 즐길 수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뭐 긴장을 하긴 했는데, 근데 저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예. 저는 상업영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좀 더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아직 우리가 영화로 보지 못했던 모습들, 그러니까 영화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스펙타클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새로운 걸 찾고자 하는 열망하고 붙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리고 이 시대가 정말로 패배의 시대인지는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영화에서 다룬 그 시대가 네. 그건 좀 새로운 시각일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이게 이 시대가 저희들한테 트라우마처럼 박혀 있죠. 예. 그렇지만 실제로 제가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찾았던 책들에서 보면 아주 많은 분들이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와 중국, 상해 또는 뭐 미국이나 쿠바나 멕시코 같은 데서 그 노동을 하시면서도 돈을 계속 보내오고 그리고 그 무장투쟁의 역사는 실은 45년까지 계속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나라가 없어졌다고 손 놓고 있지는 않았고 계속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를 발견했고 그리고 그것을 관객분들에게도 전달해 주고 싶었어요. 근데 영화는 그 시기만 다루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광복된 이후 한참 제가 이거 영화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네네. 아무튼 한참 그 뒤 시기까지 다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그것은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도 과연 변절자, 살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 또는 친일파
그들은 결국 처단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일면이라도 조금 보여주고 예. 싶었기 때문에 49년을 영화에 넣었죠. 예, 알겠습니다. 참여한 배우들이 뭐 굉장합니다. 저희들이 뭐 영화를 스포일러 차원이 아니라 네. 간단하게 연기를 잠깐 좀 편집을 해봤거든요. 네. 예, 잠깐씩 보겠습니다. 네. 예. 김원봉 둘이 합작을 해서 경성에서 암살 작전을 벌인다. 하필 왜 난지 모르겠네? 처자식이 없다 이건가? 어떻게 저를 의심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치만 알려줘야지. 우리 계속 싸우고 있다고. 그야말로 명배우들의 지금 연기를 잠깐씩 보고 있는데 전지현 씨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그 도둑들에서 보여준 연기와 이 암살에서 보여준 연기는 글쎄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네. 굉장히 차원이 달라졌다라는 평가들 많이 하시더군요. 감독으로서는 어떻게 봤습니까? 도둑들을 같이 찍으면서 전지현이라는 배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그 무언가가 또 그녀에게 있구나라고 느꼈어요. 예, 밝고 그 환한 이미지에 익숙하지만 저 배우가 속내를 이렇게 쉽게 말하지 않고 예. 그냥 악착같이 아주 절실하게 목표를 향해서 한 발짝 가는 고난의 길을 간다면 내가 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예. 들었죠. 감독으로서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배우이기도 하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굉장히 그 본능적으로 연기하는 배우라서 예. 현장에서 뭔가 분위기가 잘 맞고 좋은 시나리오와 그다음에 감독과 잘 소통하면 언제나 훌륭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배우 같아요. 그 역시 이런 영화는 그 당시의 환경을 얼마나 잘 재현하느냐, 그러니까 사실성에 또 상당 부분 관건이 좀 달리잖아요. 상당히 그 돈은 많이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가 이제 돈을 벌 생각이 없구나 영화로. 예, 근데 제가 이걸 찍으면서 알았어요. 왜 그 충무로의 영화인들이 그 이른바 30년대라고 하는 시기를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있거나 못 돈이 하고. 많이 들어가는. 네. 예, 이 시대를 재현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제작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저희가 촬영을 할 장소가 존재하지 않고요. 예. 다 새로 짓거나 어디다 지어놓으셨습니까, 그걸 다? 일산의 그 넓은 공터에 예, 짓고 아니면 중국에 가서 촬영을 하기도 했고요. 예, 예. 근데 그 30년대를 잘 재현해서 관객분들에게 마치 정말 선물처럼 그 정말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한번 보시기 바래요라는 예. 그 열망이 있었어요. 뭐 누가 뭐래도 좌우지간 한창 잘 나가는 그런 감독이시면 틀림이 없는데 그 다음도 생각을 늘 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영화학이라는 것이 예. 저는 그 안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겉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좀 그 모험적인 측면이 좀 강하길래요. 그렇죠. 영화는 다 모험이고요. 예, 근데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해요. 화무 11홍이구나. 예, 그런데 저는 5개밖에 찍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한 10편 정도 찍어야만 뭔가를 좀 더 잘 느낄 것 같은데 예. 지금 5편밖에 안 찍었다고 말씀하시는 게 자랑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5작품이 다 그 히트한 작품이기 때문에 전작은 나의 적이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다고요. 네. 그러면 이제 암살도 적이 되겠네요. 네, 이제 한 달 후면 암살이라는 녀석도 이제 저의 적이 되고 저를 또 그 죄는 스트레스의 대상이 예. 되겠죠. 한 달 뒤면 영화가 내려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암살이요.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좀 쉬고 싶었는데요. 예, 10년 동안 정말 거의 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또 다음 작품을 할 생각을 하면 막 그 흥분되고 좀 예.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암살이 적이 된 다음 영화가 역시 또 기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즐거웠습니다. 예, 암살의 최동훈 감독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룸 인터뷰는 거의 7년 만이군요. 네, 암살 끝나고 제가 여기서 인터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외계인이 오늘 개봉을 했습니다. 네. 최대 화제작으로 꼽히고 있는데 네. 한국판 어벤져스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작품일까요? 제가 어벤져스만큼 재밌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망발을 한 적이 있는데 네, 마블이야 뭐
역사가 근 80년에 이르는 창작 집단이고 뭐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인들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만들 때의 마음은 정말로 어벤져스만큼 재밌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한국에도 이런 영화가 있다는 걸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네. 고려 말의 도사들과 외계인의 만남이 모티브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낯선 조합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외계에서 온 어떤 미지의 존재와 그리고 예. 그들의 일종의 침공 그리고 그걸 맞서는 사람들, 그걸 맞서는 존재 그리고 과거에 있는 도사들의 이야기까지가 펼쳐지는 그런 세계관을 담고 있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영화적 재미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어떤 인간들이 만나고 스쳐가고 그 인연에 관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네. 만약 30살이었다면 정말 하고 싶었던 걸 만들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외계인이었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져온 단순한 호기심이 이렇게 특별하게 영화로 만들어진 계기가 있을까요? 암살을 찍고 난 후에 약간의 번아웃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좀 멍해지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암살을 워낙 찍고 싶었던 작품이었고 그것을 찍고 난 후에 이제 뭘 해야 될까라고 좀 방황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가장 순수한 세계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 생각을 딱 하고 외계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지금까지 딱 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그 영화계에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런 기대와 또 나름의 우려도 합니다. 외계인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이 한국 영화의 장르의 다변화를 가져올 것이냐, 그런 계기를 만들 것이냐라는 것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한 15년 전쯤에 영화인들이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다음에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좀 젊은 감독들은 전 좀비 영화를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왜 그런 걸 해? 뭐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K 좀비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의 좀비 영화들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많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좀 낯설어 보이는 장르지만 지금은 그것이 친숙하게 된 거예요. SF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한 5년 전만 해도 다들 감독들이 SF 같은 걸 하고 싶어. 되게 흥미로웠어요. 저는 맞아. 그런 그 장르의 영화를 만들면 분명히 그것은 하나의 역사가 될 거야. 그리고 영화를 만드는 창작자로서 어떤 영화를 작은 틀에 가두고 싶진 않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관객들은 극장에 들어오면 다 천재가 되고 뭐든지 이해할 수 있는 자세가 열려 있어요. 받아들일 준비는 다 돼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영화를 만든다는 건 저의 꿈이기도 하지만 관객들과 같이 소통하는 것이고 저는 한국 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힘을 믿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영화에 캐스팅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김태리, 류준열, 김우빈, 소지섭, 염정아 등등이죠. 네. 이 중에서 최동훈 감독의 호기심을 가장 자극했던 인물이 있을까요?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 영화를 하기 전에 김우빈 배우와 다른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가 김우빈 배우의 사정이 생겨서 이제 그 영화를 안 하게 됐어요. 네. 외계인을 준비하면서 김우빈 배우에게 우리 작은 거라도 함께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작은 역할이 점점 시나리오를 쓰면서 큰 역할이 됐죠. 제가 이 영화를 찍는데 5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했지만 그게 마치 김우빈 배우의 또 어떤 성장과 같이 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 영화가 우리 배우와 스태프들이 만든 영화이기도 하고 김우빈 배우에게는 또 인생의 영화이기도 할 것 같아요. 최동훈 감독의 이전 작품들 많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중에서 다소 이질적인 작품이 전우치로 꼽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전우치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도 있죠. 둘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영화고. 그렇지만 둘 다 가장 한국적인 그 판타지의 세계 속에 있죠. 저는 국문과를 나왔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삼국유사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우리의 선조들이
지금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판타지적인 세계를 즐겼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지금의 관객들에게도 좀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죠. 전우치 때도 시도해봤던 거고 지금도 역시 시도를 해보고 있는 건데 일종의 코리안 매직의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그 말을 믿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은 인간들의 호기심이 뭐랄까 어디선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단순히 한국 관객들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관객들 그리고 아시아를 넘어서 영미권에 있는 관객들과도 만나고 싶은 거죠. 네. 자, 영화 외계인이 감독 최동훈의 필모그래피에 네. 어떻게 기록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게요. 되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건 되게 힘들고 그리고 고난의 싸움인데 외계인은 저에게 그 완성하기 가장 힘든 영화였어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랬죠. 그런데 이 영화를 찍고 나서 어떤 해방감 같은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리적인 나이보다 더 정신적으로 더 젊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고 이 영화를 본 저의 동료 감독이 그런 문자를 줬는데 이 영화를 보고 통쾌한 해방감을 느꼈어요라고 했을 때 이 영화를 만들 때 나의 마음과 비슷한 게 관객들에게도 전달이 되는구나라고 느꼈고 이 영화는 다시 제가 다음에 영화를 만들 때 너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영화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관객들에게 그런 통쾌한 해방감을 잘 전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판 SF에 도전한 이 시대 이야기꾼 최동훈 감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